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 합격의 길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10회 수목병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전형원이 바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반되는 수목병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보기를 보니까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병이 발생을 하는가? 바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5번 사과나무 불마르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한 거겠지만 병명을 보고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구구단 하듯이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된다. 4, 4, 16 이런 것처럼 잣나무 털록병, 곰팡이 중에서도 담자균문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지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기주식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세균의 경우에는 주로 물, 곤충, 동물 또는 인간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전반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 옳지 않은 보기, 그쵸? 바람에 의해서 전반이 되지 않는 고러한 병은 사과나무 불마르병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봄에 향나무 잎과 줄기에 형성된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 구조체에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들을 보니까 이거 딱 뭐예요? 향나무 녹병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자, 그래서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 구조체는 보다 향나무에서 발생한 겨울 포자퇴.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수목병리학 그리고 수목해충학 공부하실 때는 어차피 우리가 2차 시험도 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2차 시험에서 요 사진 보고 이름 맞추고 이런 문제들 상당히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매우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3번 병원균의 분류근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암기를 잘 해놓는 방법밖에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소나무 잎마름병, 3번에 명자나무 전무늬병, 4번에 느티나무 갈색무늬병, 마지막으로 배롱나무 갈색 전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셀코스포라 속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1번, 3번, 4번, 5번에 해당을 하죠. 선생님, 지금 보기에는 배롱나무 갈색 전무늬병이고 여기는 배롱나무 그냥 갈색 무늬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 맞는데 요게 기본서에서도 배롱나무 갈색 무늬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같은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임에도 이렇게 가끔씩 이름이 조금 다른 얘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2번 회양목 입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도띠오렐라, 도띠오렐라 속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머지와 다른 거 2번 요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요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평소에 조금 암기를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평소에 암기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3번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4번 문제 표징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표징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가보자고요. 표징이 뭐다? 기준에 병원체가 증식하여 병원체 전체 또는 일부가 기주 바깥으로 드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표징이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기주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주 바깥쪽으로 그 병원체가 나와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건 표징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만약에 이 병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식물체 내부에만 있어. 그러면 걔는 표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표징을 통한 유관 진단이 어려운 병은 그때 당시 정답 몇 번이었다? 3번 오동나무 빗자루 병이었다. 왜요? 얘는 병원체가 파이토플라즈마거든요. 그래서 식물세포 내부에만 존재하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뚜렷한 표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는 표징이 없는 병원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 보기들을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2번 뽕나무 모갈병. 요게 이제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다 표징이 있고 그렇지 않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무성생식으로 생성되는 포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방금 전 4번 문제에서도 그랬었지만 왜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전 기출 문제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수목병을 일으키는 유성 포자가 아닌 것으로 나열된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성세대가 아니라 무성세대에서 만들어지는 포자, 무성생식으로 생성되는 포자를 골라라라는 문제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생포자, 포자낭포자, 유주포자, 후벽포자가 부성세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포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리을, 미음, 비읍이 무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포자고 보기를 보니까 리을과 미음이 있는 5번 이렇게 정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6번 보도록 하죠. 수목병과 병원균이 형성하는 유성세대 구조체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죠. 잔항자자, 잔항강, 뭐 나출잔항, 잔항구, 잔항반 다양하게 있는데 자, 그런 걸 다 일단 먼저 떠나서 요런 유성세대 구조체를 만드는 얘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살짝 왼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살짝 가보면 아하, 곰팡이는 곰팡이인데 잔항균문에 해당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유성세대 구조체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자, 그런데 보기 1번을 보니까 밤나무 잉크병이 있습니다. 밤나무 잉크병은 잔항균에 해당하는 병원균이 아니죠. 난균류에 해당하는 병원균입니다. 자, 그래서 유성세대로는 뭘 만들죠? 남포자라는 걸 만들고 무성세대로는 유주포자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당연하게도 각각의 유성세대 구조체들을 만드는 병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도 우린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할 거 나중에 또 외우기 힘들잖아요. 1차 공부할 때 미리 공부를 깔끔하게 해두자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요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아니 선생님 난균류가 곰팡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난균류도 그냥 곰팡이의 일종처럼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곰팡이의 한 부류로 여겨져 왔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류의 한 부류로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곰팡이의 생활상과 유사해요. 곰팡이가 매우 유사한 생활상을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곰팡이로 여겨왔으므로 수목병리학을 비롯한 응용과학에서는 여전히 곰팡이 한 부류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균류는요. 조류의 한 부류예요. 조류. 균계에 속하지도 않고 곰팡이도 아니에요. 분류적으로는 그래. 분류적으로. 근데 워낙 오랫동안 곰팡이로 여겨져 왔고 유사한 생활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약간 좀 접근을 살짝 할 때는 곰팡이 한 부류로 취급해서 같이 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6번 끝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수목병원성 곰팡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빗자루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죠? 빗자루병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면 벚나무 빗자루병 같은 것들. 아니면 전나무 빗자루병도 마찬가지. 차이가 있다면 잔항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벚나무 빗자루병인 거고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빗자루병은 이제 전나무 빗자루병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대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파이토플라즈마와 잔항균에 의해서 모두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1번 맞는 설명. 자, 2번 바이올로그 검정법을 통해 동정할 수 있다. 우리 바이올로그 검정법은 뭘 동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단 방법이에요? 병원 세균. 그쵸? 여기 써 있네요. 병원 세균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 세균이 어떤 탄소원을 이용하는지를 활용해서 동정하는 방법이 뭐다? 바이올로그 검정법이다. 따라서 2번 보기는 맞다 틀리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죠? 자, 3번. 기공과 피목을 통해 식물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다. 요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세균만 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곰팡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곰팡이가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부 곰팡이가 자연계구를 통해서 침입하기도 합니다. 자, 4번. 휴면, 월동 구조체인 균핵과 후벽포자는 전염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염원의 종류에 보면 균핵, 후벽포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원이 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탄저병을 일으키는 콜레토트리튬 속은 강모를 형성하기도 한다. 어디에요? 분생포자반에. 강모는 분생포자반에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 여부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8번입니다. 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코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요 문제의 정답 2번 제블리안 병원체의 유성 생식이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건 코의 원칙 그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 코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수목병리학에서 너무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나무사 합격의 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계속 시험에 나오는 코의 원칙 한 번에 알고 가기라고 하는 약 8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이 코의 원칙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8분 30초 안에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코의 원칙에 관한 내용들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의 원칙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요거는 요 기출 해설 강의에서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병원체와 제시된 병명의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1번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병명을 보자마자 이 병이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인지 구구단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들 쭉 뽑아 보니까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감귤 개안병과 호두나무 근두암종병은 세균, 쥐똥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 소나무 제선충병은 선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죠. 그래서 겹치는 예를 보니까 니은, 리을에 있는 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뽕나무 자주날개 무늬병과 소나무 혹병이 겹치네요.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만 잘해도 공짜로 얻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 병리학하고 수목 해충학에는.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분명 쓰임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10번입니다. 포플러 잎록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기를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1번 중간 기준으로는 일본 잎갈나무 등이 알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일본 잎갈나무가 되겠고 2번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멜람스포라 라리키포플리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 또한 맞는 설명이다. 자,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멜람스포라 라리키포플리나 말고도 멜람스포라 magnusiana 발음이 좀 어려워요. magnusiana 요거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포플러 잎록병인 거고 보기에서 나왔었던 일본 잎갈나무 말고도 댄잎 현오색 그리고 현오색도 잘 알려져 있는 중간 기준이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가면 더 좋겠죠. 자, 3번 한국에서도 포플러 잎록병에 대한 저항성 클론이 개발 보급이 되었습니다. 바로 70년대 80년대 선발 육종을 통해서 포플러 잎록병에 대해 저항성인 이태리 포플러 이름이 이태리 포플러예요. 이태리 포플러 1호, 2호 요거 육성해서 실용화까지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내병성 육종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자, 4번. 월동한 겨울포자가 발화하여 생성된 담자포자가 포플러 잎을 감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담자포자가 포플러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포플러류에서요. 겨울포자가 발화해서 담자포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플러류에서 만들어진 담자포자가 누구를 감염시키겠어요? 일본 잎갈나무. 그죠? 뭐 댄잎 현오색, 현오색.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월동한 겨울포자에서 발화하여 생성된 담자포자가 포플러 잎을 감염하는 게 아니라 중간 기주인 일본 잎갈나무를
감염시킨다. 요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담자포자가 얘네들을 감염을 시켜야 맞는 설명이 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4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5번 여름포자는 핵상이 n 플러스 n 그리고 기주를 반복 감염하여 피해를 증가시키는 거. 요거는 포플러 임노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녹병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병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우리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번 곰팡이는 자연계구로 침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일부 곰팡이는 자연계구를 통해 침입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요. 자,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린 거고요. 2번 식물기생선충은 구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침을 잘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구침을 두 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식도에서 유래하는 식도형 구침이 있고요. 구강에서 유래하는 구강형 구침 이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틀린 보기. 3번 바이러스는 식물체에 직접 침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주에 능동적으로 감염할 수 있는 구조나 효소가 없기 때문에 매개 생물이나 상처를 통해서만 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게 되면 즙액, 전모 및 영양분 시 매개 생물, 종자 및 꽃가루에 의해서 전반되는 것이 보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것에 의해서 전반이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11번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온 편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런 내용들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각각의 그런 전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세균은 수목의 상처를 통해서만 침입할 수 있다. 틀렸죠. 상처를 통해서 침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상처를 통해서만 침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처와 뭐가 있죠? 자연계구. 기공, 피목, 수공, 밀성. 요거 피목. 그죠? 그림에는 빠졌지만 요런 자연계구를 통해서 침입이 가능한 것이 세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게 틀린 거죠. 상처를 통해서만 침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틀린 거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파이토플라즈마는 새삼이나 접목을 통해 전반될 수 있다. 주로 파이토플라즈마는 뭐에 의해서 전반이 됩니까? 바로 매미충. 그죠? 주로 매미충에 의해서 전파되지만 나무의 멸구 새삼에 의해서도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접목을 통해서는요. 접목을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접목에 의한 전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 되는데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종자, 토양, 즙액을 통한 전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은 접목과 새삼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다음에는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종자, 토양, 즙액에 의한 전염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알아두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보니까 세포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포라고 하면 뭐 세포막, 세포질, 리보솜 요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포의 느낌이 전혀 아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왜? 오로지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뭐 호흡, 대사 요런 것도 당연히 못 하고요. 뭐 증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기주에 의존해야지만이 가능해요. 스스로 증식도 못해.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절대기생체라고도 합니다. 절대기생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식물에서만 영양분을 섭취하고 인공 배양되지 않는 얘를 절대기생체라고 하죠. 얘네들이 없으면 애초에 생존을 못하는 것들, 기생체가 없으면 생존을 못하는 얘네들을 절대기생체, 절대기생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주특이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기주특이성이 있어요. 특정 종에서만 기생성을 나타내는 기주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절대기생성이면 요거는 맞는데요.
기주 특이성이 없다. 요 내용이 틀려서 2번이 옳지 않은 보기.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거, 뭐 밤나무 번개무늬병이 있었고, 장미 모자이크병이 있었고, 포플러류 모자이크병. 요 세 개가 이제 기본서에 실려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목병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간단하게 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2번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은 파이토플라즈마에 관한 내용이네요. 파이토플라즈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세포벽을 통해 양분 흡수와 소화효소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어색하다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애초에요. 파이토플라즈마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세포벽이 없는 원핵 생물이거든요. 그쵸? 다들 알고 계셨죠? 그죠? 얘는 세포벽은 없고요. 세포막은 있습니다. 세포벽은 없고 세포막은 있는 고런 병원체라서 세포벽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기가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양분 흡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 파이토플라즈마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식물체. 그중에서도 식물체 내 어디? 체관. 우리가 사부라고 불리는 곳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양분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가져와서 흡수하는 형식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소화 효소 분비 자체는 파이토플라즈마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13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요 3번 보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6S 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동정할 수 있다. 아니 그냥 유전자 분석이면 유전자 분석이지. 16S rRNA는 또 뭐야? rRNA 찾아보니까 뭐 리보솜 RNA니 뭐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종의 핵심 RNA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얘가. 왜 핵심인데요? 보존성이 높아요. 우리가 뭐 진화하는 과정에서 뭐 DNA 뭐 염기 서열이 바뀌고 유전자가 좀 바뀌고 이러잖아요. 뭐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안 변하는 이 핵심 분자가 이거예요. 16S rRNA.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아셨죠? 자, 그래서 16S rRNA라고 하는 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훨씬 더 훨씬 더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동정을 해낼 수 있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 자, 그래서 13번에 옳지 않은 거 아까 1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14번입니다. 소모병의 표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요 문제 혹시 틀리신 분 계시면은 조금 반성 많이 하셔야 돼. 자, 보기를 한번 빠르게 보니까 분생포자 덩이, 뿌리꼴 균사 다발 요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표징에서의 아까 핵심이 뭐였어요? 병원체 전체 또는 일부가 외부로 드러나는 거. 병원체가 드러나는 거. 병원체면 포자, 균사 요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고요.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길쭉한 혹이 만들어지네. 혹이 병원체예요? 아니잖아요. 혹은 병징이죠, 병징. 그죠? 자, 그래서 회화나무 노병에 감염된 회화나무에서 나타나는 이 길쭉한 혹은 표징이 아니라 뭐라고요? 병징이라고요. 표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요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수목병 진단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바이러스 봉입체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된다. 그럴싸하지만 틀린 보기입니다. 충분히 광학현미경으로도 봉입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작은 예라서 전자현미경으로밖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밖에 못 보는 게 맞지만 이 봉입체라는 건 과학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입체가 뭐냐면 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세포 내에서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이상 구조물 같은 거예요. 특이한 구조물. 이거는 바이러스가 뭉쳐있는 형태 그런 게 아니고 세포가 만들어내는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으면 애초에 이 봉입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세포가 이상 반응으로서 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이 봉입체라는 걸 확인을 딱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 그람염색법으로 소나무 혹병의 병원균을 동정한다. 우리 그람염색법이 뭐예요? 세균을 염색해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할 때 쓰는 게 그람염색이죠. 자, 근데 소나무 혹병은요. 크로나티움 깨르큐 크로나티움 컬큐이라고 하는 곰팡이이면서 담자균문에 속한 이 녹병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그람염색법으로는 이 곰팡이를 동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틀렸고. 3번. 사철나무 대합병은 병안부를 습실 처리해 표징 발생을 유도한다. 그쵸? 보면 병징이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여가지 습실 처리법, 이 습실 처리법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사철나무 대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요거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꼭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좀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좀 쓰고 싶어. 어디 가서 좀 논문을 제가 써가지고 혹시나 뭐 상을 좀 받으려고. 왜냐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대화병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추측하기로는 뭐 영양 결핍이라든지 생장 조절 물질의 불균형이 문제다 뭐 이런 뭐 추측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했다든지 이런 그런 뭐랄까요? 그런 병원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증이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이 여가지 수실 처리법을 사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뭐 진짜로 실제로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병원체가 밝혀져 있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사철나무 대합병은 뭐 표징 발생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더 틀린 보기. 자, 4번. 오동나무 빗자루 병은 톨루이딘 블루를 이용한 면역학적 기법으로 진단을 한다. 톨루이딘 블루를 이용한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광학현미경 기법이에요. 요걸로 이제 염색을 시켜 놓고 광학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학적 기법이 아닌 광학현미경 기법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고, 면역학적 기법은 항원, 항체 요거 이용하는 거죠. 항원, 항체.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 분석, 뭐 엘리사법을 통한 진단 요런 것들이 이제 면역학적 기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다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자, 향나무 녹병 병원균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진단을 위해 병원균 DNA의 ITSV 여기에 부위에 있는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염기 뭐 A, T, G, C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뭐 대학 다닐 때 이거 많이 봤는데 저도 싫어요. 이거 유전자 별로 공부하는 거 싫어해 가지고.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코드들이 쭉 있어요. 뭐 코드들이 막 ATU 뭐 AUG 뭐 어쩌고저쩌고 코드들이 쫙 엄청 길게 있어. 유전자 안에. 근데 그 유전자를 일단 PCR이라는 기술로 증폭을 시켜야 됩니다. 그 유전자를 PCR로 증폭을 시키면은 그 염기서열이 쭈루루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그거를 DNA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 코드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는 곰팡이 중에 어떤 곰팡이구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뭐 세균도 마찬가지, 파이토플라즈마 마찬가지, 바이러스 마찬가지 다 알 수가 있는데 ITSV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파이토플라즈마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18S 그리고 28S RNA 사이 여기가 ITSV거든요. 여기가 보존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만 유전자로 우리가 시퀀싱해서 코드를 돌려봐도 어떤 종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전체 DNA를 다 분석해서 내가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아도 여기만 분석해 봐도 어떤 곰팡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해 드릴까? 이해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코드라는 게 있다. 암호가 엄청나게 길게 있어. 암호가 엄청 길게 있어.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확인하긴 어려우니까 핵심이 되는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다? ITSV예요. 정확하게는
18S 그리고 28S rRNA 사이 부분입니다. 여기만 봐도 충분히 곰팡이 동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곰팡이는 ITSV를 염기설 분석하면은 동정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요즘에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하고 이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때는 DNA 이제 PCR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귀찮았거든요.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해 가지고 좋습니다. PCR 기술이 좀 많이 하기가 수월해졌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무사가 되시고 나서 이게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돼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간단해지면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무사가 돼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요런 특강 같은 거 나무사 협회 이런 데서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은 한 번씩 가 가지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아주 미래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 진단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쪼끔 더 생물학에 대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무사 활동을 하시는 걸로 고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아무튼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나무사 합격하고. 자, 아무튼 15번에 이제 옳은 거 5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소목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2번 보기를 보니까 소나무 잎록병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주인 뱀고사리를 제거하래요. 근데 소나무 잎록병 아무리 찾아봐도 중간기주에 뱀고사리 없죠. 뱀고사리가 중간기주인 그러한 병은 바로 전나무 잎록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죠. 2번 빠르게 체크하고 나머지 보기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학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이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16번 2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7번입니다. 비기생성 원인에 의한 수목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기생성병 그리고 비기생성병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통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요걸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그냥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사는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되게 많이 왔다라고 쳐 볼게요. 비기생성 피해죠. 비기생성 병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토양이 물에 다 잠기고 침수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번 기주특이성이 높다. 자, 물이 공원에 있는 그 토양이 물로 다 잠겼는데 단풍나무건 철쭉이건 은행나무건 나무들이 다 잠겼는데 어떤 나무는 피해가 없고 어떤 나무만 피해가 있고 그럴 수는 없다. 토양이 다 물에 잠겼으면 공평하게 기주특이성 없이 다 침수 피해, 과습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물론 그건 있어요. 어떤 나무는 피해가 좀 덜 할 수는 있고요. 수종의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수종은 피해가 또 많을 수도 있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 침수 피해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비기생성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기주특이성이 높다라는 건 틀린 설명이다. 자, 2번 병원체가 병환부에 존재하고 전염성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병원체는 없습니다. 비기생성병에. 자, 3번 수목의 모든 생육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이 아니라 어린 유묘기건 아니면은 20년생이건 30년생, 40년생 모든 생육 단계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비기생성병이기 때문에 오케이 3번은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환경 조건이 개선되어도 병이 계속 진전되지는 않죠. 비가 잔뜩 내린 후에 그 고였던 물이 다 빠졌어요. 어디서 와 가지고 그 고였던 물들을 어떻게 다 해결을 했어. 이제 더 이상 토양 내에 물이 고여 있지 않아. 그러면 병이 계속 진전되는 게 아니라 어 비기생성 병이 이제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5번 미기상 변화. 미기상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국소적인 그 기상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기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국소적인 그 부분에 온도가 갑자기 확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비가 막 그 지역만 엄청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기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생성병, 비기생성병에 대해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냥 머릿속으로 예시를 떠올려서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요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17번에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8번 문제. 제시된 특징을 모두 갖는 병원균에 의한 수목병은 이라는 문제인데 보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균사격벽에 단순격벽공이 있다. 자, 우리 단순격벽공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곰팡이. 그중에서도 잔항균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순격벽공이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잔항균문이 아닌 얘들을 걷어내면 되겠죠. 1번 철쭉덕병. 얘는 담자균에 의해 발생하는 거니까 패스. 2번 동백나무 흰말병은 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니까 패스. 3번 오리나무 잎녹병은 당연히 녹병균이니까 담자균에 해당을 하겠죠. 패스. 자, 5번 느티나무 줄기 밑둥 썩은 병은 우리가 근주심재 부흡병이라고도 하는데 얘도 이제 담자균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를 하면 남는 거는 잔항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일한 사과나무 흰날개 무늬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19번 오피오스토마 속 곰팡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오피오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느릅나무 시드름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인데 주로 유럽 느릅나무좀이나 미국 느릅나무좀처럼 이런 나무좀, 천공성 해충에 의해서 전반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재에서 변색을 유발하는 곰팡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변색 곰팡이. 자, 그런데 토양 속에 균핵을 형성하는 그런 곰팡이는 또 아니거든요. 토양 속에 균핵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스클레로티니아라고 해서 요거는 쪼끔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유성세대로는 잔악만을 만드는 얘인데 스클레로티니아 요 친구가 이제 토양에서 균핵을 만드는 고러한 곰팡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수목뿌리에 발생하는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균은 유주포자낭을 형성한다. 그렇죠. 얘는 난균류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난균은 무성세대로 무성생식으로 뭘 만들어낸다? 유주포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유주포자를 담고 있거나 형성하는 포자낭의 이름이 뭐예요? 유주포자낭.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주포자낭을 형성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안노선 뿌리 썩은 병균은 아까시 흰 구멍버섯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노선 뿌리 썩은 병균이 만들어내는 자실체에 한글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냥 이 안노섬 뿌리 썩은 병균의 학명이 헤테로바시디움 안노섬이 그냥 그 자실체 이름이 돼요. 정식으로 아직 그 버섯의 이름이 결정이 된 건 없고요. 아까시 흰 구멍버섯 같은 경우에는 줄기 밑둥 썩은 병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시 흰 구멍버섯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리지나 뿌리 썩은 병균은 잔악만 형태의 뽕나무 버섯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잔악만 형태의 파상땅 해파리 버섯을 만들어내고요. 뽕나무 버섯을 형성하는 것은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균이죠. 참고로 방금 전에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잔항균문에 해당을 하지만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균은 담자균문에 해당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모잘록병은 기주우전병이고 주요 병원균으로는 피티움 속과 리족토니아 솔라리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건 맞아요. 주요 병원균으로 피티움 속과 리족토니아 솔라리가 있는 건 맞지만 얘는 기주우전병이 아니라 병원균 우전병입니다. 병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주체가 돼서 병을 유발하는 균. 이 병원균 우전병. 정리하면 주로 미성숙한 조직에 침입하고 병원성이 강하고 식물 조직을 물렁물렁하게 연화시켜서 침입하는 병원균이 병원균 우전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주우전병은 병원균보다 기주가 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주우전병이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기주우전병 같은 경우에는 그 기주수목을 빨리 죽이지 않고요. 되게 만성적으로 길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약간 뭐 당뇨 아니면 고혈압 약간 요런 것들. 그냥 계속 이제 오랫동안 갖고 살아가야 될 약간 그런 만성 질병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균 우전병과 기주우전병도 잘 구분을 해 놓으시고 마지막 뿌리옥선충은 뿌리 내부에 침입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동하는 이주성 내부기생선충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고착성 내부기생선충입니다. 고착성이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한 군데 정착을 해서 이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얘들이 바로 뿌리혹
선충들이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20번에 해당하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1번 소나무 가지끝 마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소나무 가지끝 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롭시스 사피니아라고 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예전에는 요걸 이제 디플로디아 피네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친숙할 겁니다. 디플로디아 순 마른병. 예전에는 디플로디아 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디플로디아 순 마른병으로 불렀지만, 요게 이제 학명이 바뀌면서 수정이 되면서 소나무 가지끝 마른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디플로디아 피네아라고 표기를 하는 그런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학명이 좀 아직까지 혼용이 돼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번을 보게 되면 병원균은 구이그날디아, 맞는 발음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구이그나르디아, 요 속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틀렸죠. 병원균은 구이그나르디아 속에 속하지 않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고, 나머지 병든 낙엽 가지 또는 나무 아래에 지피물에서 월동한다라는 건 이 가지끝 마른병의 병원균이 하는 것이 맞아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합니다. 뒤에 내용은 맞지만 앞에 구이그나르디아 속에 속한다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5번 틀린 보기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참나무 시드름 병이래요. 자, 이런 단서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참나무 시드름 병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예가 있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예가 있죠. 두 개가 달라요. 서로 다른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드름 병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문제에서 단서 조항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참나무 시드름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소나무 재선출병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이 참나무 시드름 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중요도가 높은 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로 신갈나무에서 발생을 하고 변제에서 생장하면서 목재를 변색시키고 물과 양분의 이동을 또 방해를 해서 시드름병 증상을 유발하는데, 어디서 생장을 해요? 물간부. 뭐라고요? 물간부, 목부에서 또 생장을 한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5번 보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병원균은 기주수목의 방어 반응을 이겨내기 위해 체관 내에 전충체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전충체는요, 체관 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관, 도관 내에 만들어지는 게 전충체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 틀렸고요. 뒤에서 하나 또 틀린 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전충체가 아니라 전충제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전충체, 전충제 똑같은 거예요. 자, 전충제라는 게 뭡니까? 도관 안에서 유세포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풍선처럼 빵빵해진 거. 자, 도관이 이렇게 전충체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도관이 막혀요. 도관 폐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분이 이동 못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이동 못 하는 얘가 더 생겨요. 도관 내에 있는 거. 누구? 물관에 있는 거 누구? 바로 참나무 씨들은 병균도 이동을 같이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충체, 전충제 이거를 만드는 건 병원균이 기주수목의 방어 반응을 이겨내기 위해서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주수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원체의 공격에 의해서 유도된,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병원체의 침입에 의해 유도돼서 생성되는 것이 뭐라고요? 전충체라고요. 전충제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유도적 방어에 의해서 기주수목이 만들어내는 거지 병원균이 전충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가지가 틀렸다고 했어요. 한 가지 뭐예요? 체관 내에 전충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도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틀렸다?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기주수목이 방어 반응으로 기주수목이 전충체를 형성하는 거다. 요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적 방어, 유도적 방어 요것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방어 형태도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 어떤 방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지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2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23번 수목이 기생하는 겨우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흡기라는 구조를 이용하죠. 그래서 나무의 조직 내부로 흡기를 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며 생존하는 기생성 종자식물에 해당을 하는데요.
1번을 보니까 "진정 겨우살이는 침엽수에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7회 기출 문제를 보면요. 요런 내용이 나와요. 5 번이 옳은 보기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1 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5번 내용은 옳은 보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겨우살이에는 침엽수에 기생하는 소나무 겨우살이가 있고 화렵수에 기생하는 진정 겨우살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 번에는 진정 겨우살이가 침엽수에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화렵수에 기생하는 게 진정 겨우살이가 맞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는 몇 번? 1 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요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단순히 답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같이 함께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4번 벚나무 번개무늬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요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냐면 아메리칸 플럼 라인 패턴 바이러스라고 줄여서 APLPV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요거죠. 아메리칸 플럼 라인 패턴 바이러스. 요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병이 맞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접목에 의해 전염이 되는 것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 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5월 잎에서 번개무늬의 모양의 황백색 줄무늬 병만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병징이 한 번 나타나는 나무는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수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 뭐라고요? 수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 말인즉슨 나무의 이 수목의 건강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 번을 보니까 병징은 매년 되풀이되어 나타나면 오케이, 요거까진 맞아요. 근데 심할 경우에 나무는 고사한다라는 내용이 틀렸죠. 수세에는 분명히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사할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4 번에 옳지 않은 것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25 번 버즘나무 탄저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니까요. 병원균의 유성 세대는 아피오그노모니아 속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그런지 쭉 보니까 맞습니다. 버즘나무 탄저병은 아피오그노모니아라고 하는 속에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 맞고 2번 병원균은 무성세대 포자 형성 기관인 분생포자 각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분생포자 반을 형성을 하죠, 무성세대로. 그렇기 때문에 2 번이 틀린 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분생포자 반이 아니라 분생포자 층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생포자 층, 분생포자 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생포자 반, 분생포자 층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회 수목 병리학 기출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